자, 그럼 그 31쪽 중개계약 및 정보망 나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개사무소를 열고요.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중개계약의 의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갑니다. 중개계약인데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죠.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것도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의뢰를 한 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것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란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되는 계약,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의뢰인과 이 의뢰인 사이에요. 토지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통칭하여 뭐라 부를 거냐면요.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계약까지 나갈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중개계약. 이게 중개계약이고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우리는 거래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 종류를 두 가지를 우리 법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크게 구분되고 있는데 중개계약의 종류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우리 법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 22조에 이제 명문을 두고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해요. 옆집 개업공사 B한테 또 중개 의뢰합니다. 옆집 개업공사 C한테 또 중개 의뢰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켜줬다. 그자에게 보수를 주는 형태. 요것이 바로 일반이다. 그러니까 요집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일반 중개가 바로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추상적 규정을 22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의 내용만 충실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약의 의의 다 말씀드렸고요. 그 양괄호 2번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 법 22조에 있는 규정이에요.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사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중개의뢰인은요. 중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일반 중개사서 써주세요 하고 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대요. 중개의뢰하면서 중개계약서 써달라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요청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작성할 의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뢰인이 중개 의뢰하면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상 나는 중개계약서 쓰기 싫으니까 딴 데 가라봐라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대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 중개사를 쓰는 거예요. OKL에서 쓸 때는 일정 사항을 기재한 사항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중개사의 기재 사항이에요. 네 가지를 써주는데 중개대상 물의 위치와 규모,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를 써줍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상물의 위치라는 것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를 써줘야 되고요.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을 써줘야 돼요. 거래 예정 가격,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이걸 써줘야 되고요.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써줘야 됩니다. 이 중개보수 분쟁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미리 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써주게 되어 있고요. 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에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물가 수준이라 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재사항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거고요. 다음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등록관청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럼 일반인에서 정해진 서식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서식이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표준 서식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 시간에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이 현재 정해져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일반 중개서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뢰인 요청에 작성을 합니다. 그럼 서식이 현재 우리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이 서식 사용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성을 할 때 사용할 의무는 없다.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중개약 내용이었어요. 그럼 일반 중개약 제도는요. 개업공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규정을 현재 두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는 전속입니다. 전속 중개약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의뢰인갑이요. 개업공인인사 A한테만, 특정 개업공인인사 A한테만 중개를 해야 하고 그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A가 혼자 받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 어떤 선수가 모 구단에 계약을 했다. 그럼 전속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한 개업공사한테만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속중개약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전속중개약, 이제 개념은 일단 그렇고요. 그 의 부분을 보시면 중개 의뢰인이 중사물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특정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사물을 중개하도록 계약. 이것이 바로 전속중개약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속중개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의뢰인은 전속중개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는데요. 우리 법은 개업공인사를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물건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전속개공입니다. 전속개공의 의무.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에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는데 전속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께서는요. 먼저 전속중개약서 서식이 있거든요. 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썼잖아요. 쓰게 되면 이것을 보존도 하셔야 됩니다. 보관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존하시라는 얘기인데 보존은 몇 년 하셔야 되냐면요. 3년이에요. 그래서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관 서류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 그 다음에 물건 혼자 받았잖아요. 빨리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시래요. 정보를 공개할 것.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근데 의뢰인이 말이에요. 특별히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비공개 요청 시에는 이때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이때는. 그럼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것 같아요? 뭔가 뒷돈 받아서 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겠죠. 또 연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공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이때는 공개해서는 아야 된다. 그럼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전속중개계약 후 며칠 내에 나가야 되냐면요. 7일이에요. 7일. 7일 내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7일 내에. 어디다 공개하게 되냐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인데 부동산 거래망을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한 군데.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정보지의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합니다. 전수업자가. 이거 정당한 공개의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생활정보지는 일간신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7일. 그래서 통째로 암기 들어가는데 7일이 지금 3번째 등장했거든요. 첫 번째 7일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등록 신청을 들어갔어요. 그럼 등록 통지해 주라고 그랬죠? 며칠 내? 7일. 7일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인장을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인장을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럼 변경 등록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인장의 변경 등록 며칠? 7일이에요. 7일에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7일 내 정보 공개 나가는 거예요. 7일 내.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면 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이거를 공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공개 나갔습니다 하고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이게. 자, 어떤 내용을 그럼 공개해야 되느냐. 이거는 오늘 확인 설명사항을 공부하면서 같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을 하면서 공개할 정보의 내용에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의무를 전속계약공은 의무를 부담하냐면요. 업무 처리 상황이에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이거든요.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랬는지 짐작되시죠? 물건 혼자 받았는데 말이에요. 알았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해외여행을 3개월 가버렸습니다. 이거. 그러면 의뢰인이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문서로다가 의뢰인에게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에 한 번씩은 통보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이행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이행해라. 이런 의무가 있죠.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주의적 규정으로 다시 한번 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거래 성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물건 정보를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속계약공사 의무 5가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게 할 채로 이것을 3년간 보존할 것이며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청이 없는 한 7일 내 공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도 2주에 한 번씩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이제 전속계약에 의무를 부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의뢰인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먼저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의무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무로 나눠지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의뢰인이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위약금으로서 얼마를 물어주라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줍니다. 이 금액으로 줘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물어주는데 그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의뢰인 갑이요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그럼 이 다른 계약공사에게 중개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한 거죠. 다른 계약공사 B한테 또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여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립니다. 전속이란 개념 자체를 배신했죠, 이거. 그러니까 이 갑은 A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위약금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금액은 얼마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약. 다른 개업공사한테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게 첫 번째 위약이고, 두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습니다.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성립되지 못했어요. 갑은 5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을은 4억 8천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갭을 결국 못 줄였어요. 그리고 계약이 결렬됐습니다. 중개사무소 갑을이 나왔죠. 갑이 가다가 그랬습니다. 을한테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하고 갑시다.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죠. 그래서 지하다방 가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거 개공한테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1,000만 원씩 안모서 여기서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하다방에서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했죠. 배제하고 직거래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두 번째 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줘야 된다고? 위약금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지하다방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예요. 배제하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위약. 자, 그 다음 이제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소요비용은 뭐냐면 개업공인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지출 비용을.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이 중개활동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물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50%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어떤 케이스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걸랑요? 했는데 자기 아파트 내놓고 시장을 가신 거예요.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났죠. 같이 시장을 보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죠. 이자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 하거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의뢰인이
이걸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앞으로.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요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A는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함으로써 비용이 들어갔겠죠. 이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소유비용 지급인데 단 중개보수의 50%이 내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물건 내놓고 스발상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원래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근데 A가 이때까지 얼마를 비용을 지출했냐면 60만 원을 지출했던 거예요. 60만 원을. 그럼 얼마까지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50만 원까지. 중개보수가 원래 1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50% 이내니까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우리 개업공사가 3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가 있어요. 30만 원. 그럼 얼마 물어줘야 돼? 30만 원 다 물어줘야죠. 50% 이내에서 물어주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소유비용 지급입니다.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의뢰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개업공사한테 고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럼으로써 적극적인 이제 중개활동을 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약은요. 유효기간이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어요. 약정이 없다면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중개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 그럼 몇 개월 간다고요? 3개월. 그럼 약정으로 한 달로 하든 6개월로 하든 변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약 제도거든요. 크게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일반 중개약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말이에요. 일반 중개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에요. 중개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사한테 중개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 거래했습니다.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거든요. 개업공사한테 소유비용 지급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일반 중개에서 작성할 의무 없다고 그랬죠? 이거 서식정입니다. 이거 사용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전속은 작성할 의무도 있어요. 보존도 해줘야 되죠? 근데 일반은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은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의무도 없죠? 그러니까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속중개약 제도로서 이제 선진적인 중개약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에 계속적으로 이걸 이제 규정을 두면서 출제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속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업공사들이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습니다. 왜 이행치 않으면, 이행치 않냐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전속계약서를 작성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는 당신한테만 중개를 의뢰하겠다. 딴 데 안 내놓겠다. 책임지고 잘 해달라 그래요. 그럼 개업공사는요. 전속중개약서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래야 돼. 그럼 여러분들 기분 별로 안 좋죠? 알지도 못하는 중개계약서 갖고 왔고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딴 데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 의뢰를 하면서 중개계약서를 쓰는 게 아주 익숙치 않아요.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 서식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법이 왜 이걸 강행하고 있느냐? 중개 의뢰를 할 때요, 언제나 중개계약서를 써버린다면 분쟁을 확 줄여버릴 수 있죠, 이거. 실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하는 게 뭐냐면요. 물건 채가는 거. 이른바 이제 뒤통수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무에서는 뒷박이라고 그러는데. 개업공사의 가장 큰 적은 개공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적은 개공이에요. 물건 빼가고 그러는 거 아주 진짜 구역질 나죠, 그거. 이거. 그러니까 물건 달라고 해갖고 동호수 오픈했는데 자기네도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 뒷박치는 거거든요. 뒷박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개계약서를 써버린다면 이걸 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 줄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개 의뢰하면서 중개계약서를 쓰는 건 익숙치 않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나 전혀 안 씁니다. 시장 가다가 시장방귀 들고 가다가 물건 내놓고 가는데 언제 거기다 도장 찍고 가? 그죠? 예, 그러니까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잘 안 맞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약과 전속 중개약이었습니다. 개업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전속이 유행할까요? 일반이 유행할까요? 전속이 자동적으로 유행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전속보다 더 강력한 독점 중계약이 가장 성행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전속 중계약이 가장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개공이 우리가 못 믿죠, 개공을.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일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분쟁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이제 33쪽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관련해서요, 그림이 없거든요. 그럼 그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받게 되면 이 정보망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망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죠. 여기 분당에 사시는 갑이거든요. 이분이 자신 아파트 팔아달라고 계획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A가 지금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을 공개를 했어요. 물건을 여기다 등록을 한 겁니다. 정보망에다 올렸어요. 강남에 사시는 어디죠? 분당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계획공사 B한테 다시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자 B 역시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정보망에 들어가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딱 골라냈어요. 실무적으로 물건 소개는 3, 4개가 적당하다는 게 이제 정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3, 4개 소개해갖고 거래가 되면은 진짜 성공한 거죠, 이거.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는 보고요. 많이 보는 사람은 한 2달도 끌고 다녀요. 그래 놓고 딴 데 가서 계약해. 죽이고 싶지. 예. 어쨌든 그래서 4개를 골라냈습니다. 골라내갖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했어요. 을한테. 그래서 물건을 선택해라. 물건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을이 3번을 체크했어요. 3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아파트로서 A계획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죠. 이거. 그러면 이제 B계획공사는 A계획공사한테 이거 매수인 나왔다고 통지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그럼 A계획공사 역시 갑에게 매수인 나왔어요. 거래하자고 합니다. 조건 다 오케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거래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A는 다시 B하고 약속 잡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거래 성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삭제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요.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이 자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다. 이 자에게 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사실 통보가 바로 시스템 운영도의 마지막 절차예요. 이거 안 해버리면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물건 공개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 업무 정지 먹을 수 있어요. 계획공사가.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도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망 운영 과정을 가만히 봤더니 말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들어가서 검색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개공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개공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터넷 열어보게 되면 매물 정보 사이트들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직거래 사이트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른바 직 모시기, 뭐 구하기, 무슨 닷컴, 이런 식으로 직거래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직거래 사이트들 모두 정보망이 아니에요, 다.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일반인이 볼 수 없고 개공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하는 이 정확한 정보망이 뭐가 있냐면
우리 공인인증사협회 있죠. 공인인증사협회에서 한국공사협회죠. 정확하게는 한국공사협회에서 K랜을 운영하고 있어요. K랜.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코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K랜인데 요것이 바로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다. 이게. 근데요. 실무적으로는요. K랜을 거의 안 씁니다. 수도권 지역은 K랜 쓰는 지역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방 쪽은 일부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뭘 더 많이 쓰냐면 사설 정보망들 있죠? 이걸 훨씬 많이 써요. 사설 정보망이 뭐냐면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안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 글자가 그건 하나라 조금 이 수업에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광고하는 것 같아갖고 기분 나쁜데 여기서 광고를 받을까? 수도권 지역에는 텐이라든가 레츠라든가 부동산 날개 부동산 포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대형 업체가 바로 이 두 개 업체인데 수도권 지역은 거의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송도 지역은 레츠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레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설 정보망들 있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분당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계획공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죠. 이렇게 모임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를 구성해갖고 계획공들이 이렇게 회원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걸 공동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신망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보망이에요. 이걸 제가 사설 정보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정보망 운영했다 해서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계획공사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 운영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개 실무입니다. 실무인데 그럼 결국은 내가 개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분당이나 강남 지역이 이게 특히 심해요. 특히 심한데 이거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지금. 회원이 늘어날수록 기존 개업공사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갖고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했다.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전에는 이게 불공정 거래행위, 독점기준 및 공정거래 법률상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공정위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지역별로 여기만 가입을 하는데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는 데만 해도 권리금이 5천, 강남은 1억, 노원의 잘 지은 지역은 5천,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지역들은 2천, 3천 막 이랬어요. 이게 우리 분당이 특히 심했습니다. 제가 분당을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학원도 했었고 저쪽 서현역 지역도 다 했었는데 서현역 쪽이 아주 심했어요. 이게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진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진입 자체를. 근데 여기 진입을 못해버리면요. 개업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진입을 딱 하게 되면 이제 물건 확보가 바로 되는 거죠. 같이 공동망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을 붙이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텃세가 엄청 심했다는 얘기죠. 근데 공정위에서 이걸 입장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제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또는 그 회원중개업소가 비회원중개업소 거래하게 되면 이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건 불공정 거래행위다 판단했고요.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걸렸잖아요. 걸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내릴 수 있어요. 바로 이 개업공사 단체 또는 개업공사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나아가서 과징금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뭔지 알죠? 이동통신사들 과징금 많이 맞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이동통신사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승질난다니까 이거. 아니 지들끼리 피 터지고 살 터지고 싸우든 말든 냅두지 왜 보조금을 규제하는데? 당최. 그죠?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우리 개업공사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맞았지 않습니까? 맞으면요. 등록관청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우리 개공한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고요. 바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 나아가서 이거 2년에 2번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면 등록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결국은 이렇게 사설정보만 운영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닌데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원중개업소 거래하는 걸 차단시킨다. 또 단합을 해갖고 우리 빨간 날은 다 쉬자. 이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부 다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 나가는 지역에서도 한 30개 중개업소가 과징금 300만 원 쫙 다 맞았어요. 다 맞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이게. 그럼 과징금 맞아버리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그 지역에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때리면 뒤집어지지. 때리면 뒤집어진다. 왜요? 예? 가만 안 둔다고요?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공무원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요? 나도 단체로 몰려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단체는 뭘 물대포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런 게 뭘 겁나. 애들 데려다가 그냥 확 밀어붙여버리면 되지. 같은 사람들은 힘 없어요. 구청 사람들 힘 없다고요?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30개 중개업소 과징받는 거기다가 업무정지 일제히 때려버린다. 그럼 손님들이 문제죠. 죽는 건 손님들이에요. 거래 자체를 못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때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통사들도 과징금을 단계적으로 때리잖아요, 영업정지를. 단계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불공정 거래라는 거 일단 참고해 두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진입하는데 이런 권리금이 싹 없어졌어요, 다.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게 불공정 거래 판단한 바람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만 가입하는데 그 단체에서 회원가입비를 뭐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만 2,000만 원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다 불공정 거래예요. 갖다 찔러버리면 돼, 그냥. 이게. 근데 이제 그 연합회에서 그 단체에서 일정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일정 금액을 받고 있어요. 지역별로 이제 그 받고 있는데 뭐 참고로 송도 같은 경우는 약 한 500 정도 돼요. 가입하는데 이거 나중에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고 그 나중에 이제 중개업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권리금 쪽으로 그걸 받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요. 나 여기 이렇게 하는 데는 못 봤어요.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회원가입비를 받는 거는 나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센 편이에요. 이거 지금 올린다고 지금 난리인데 원래 150였는데 500으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더 올린대 이거 지금. 더 올린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불공정거래 판단해 버리니까 우리 개공들이 또 이 꼼수의 아주 대가들 아니에요 또. 꼼수의 대가들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추접스러워서 못 보겠어 아주. 이렇게 구성해갖고 이제 정보만 가입은 다 풀어줘요. 정보만 가입을 막으면 바로 과징금이나 이거 시정치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 정보만 가입하는 냅둡니다. 냅두고 자기네들끼리 뭐 산악회니 조기 축구회니 친목회를 만드는 거예요. 또 친목회. 그래가지고 이 친목회 명단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보만 가입한 개업공사들이 있는데 여기 친목회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가지고 친목회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친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이 공동망에다가 물건 찾습니다. 딱 띄워. 아무도 대답이 없어. 아무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친목회 아닌 사람한테 물건 주지 말자. 그럼 또 전화하잖아요. 그 중개업소에 물건 달라고. 그럼 전화 안 받아버려. 안 받아버립니다. 아주 진짜 추접스러워서 못 보겠어 진짜. 추접스러워서. 분당 특히 심합니다 이거. 특히 심해요. 근데 분당이 뭐 좋다고 더? 어쨌든 그래서 분당 특히 심해요. 강남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그나마 잘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훨씬 심해요. 이게 신도시 지역들이 훨씬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수도권 지역은 이게 아주 텃세가 심하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알고 가시란 얘기예요. 창업을 하실 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목회 형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친목회는 법이 규제를 못해요. 자기네 친목회니까 안 받아주겠다는데 친목회. 그죠? 그럼 어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사설 정보망이고요. 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게 이제 부담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시스템을 정보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보망에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뭐 세금 신고 전부 다 지원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클릭만 딱 하면 다 연결돼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관리, 물건 계약 관리 전부 다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쓰는 저 지방 쪽, 저런 이제 지방에는 이런 게 없는 게 있어요. 정보망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K랜을 쓰고 있는데 이 K랜도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시스템 운영이 비슷한데 K랜이 사설 정보망은 좀 못하죠.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K랜이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갖고 여기서 모든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랜은 물론 전국망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물건 다 볼 수 있죠. 물론 이 업체들은 전국 물건 다 떠요. 다 뜹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조망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정보망이라는 것은 매물정보 사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사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교환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망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법이 이 사설 정보망에 대한 규제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이제 사설 정보망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 규제해야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이 사설 정보망을 전부 다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야죠. 편입을 시켜서 그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개업공사만 규제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9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94년도에 들어왔는데 94년도 기억나세요? 94년도는 우리가 천리안 쓰던 시대였어요. 94년도에 회사에서는요. 그 각 부서별로 컴퓨터 한두 대 있을 때였어요. 이따만 컴퓨터들.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막 400만 원, 500만 원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그 보급이 안 된 시절에 이게 이미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들어왔고 이제 그때 들어온 법을 여태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해야죠. 정확하게. 그래서 규제를 해주고 이런 친목회 명목으로 명목불문 가입을 막는다. 그러면 이때는 규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국회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개정안이 아주 허접합니다. 허접해요. 왜? 국회의원들, 법을 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실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보망 이런 개념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그 33쪽에 1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의 양괄호 2번 있죠. 자, 거기 잠깐 읽어드리면 이게 우리 법 제24조 1항 조문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자가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는 누구냐 하면요. 지정권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자가 지정권이 있고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를 일정 수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대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정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국토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예요. 당연히 절차인데 이 절차는 당연히 지정 요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정 요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추느냐. 5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뭐냐면요.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그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 있죠. 이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신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인터넷 통한 거래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이제 이 정보망에 가입비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정보망에 가입비용 신청한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500명 이상 돼야 되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거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사가 가입비용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토탈 500명 이상이 정보망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는 5 빼기 2는 3으로 암기할 거예요. 이거 우리는 숫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5 빼기 2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정보망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정보 처리 기사. 기사와 기능사는 틀려요. 기사해야 됩니다. 기사. 기사가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공인인계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계사도. 그래서 역시 공인인계사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그랬어요. 이건 서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버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정 요건 5가지가 요거예요. 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이제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지정 신청은 국장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요. 이때 신청할 때 여기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다.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줘야 되고요. 500명 이상의 가입용 신청서와 그 신청서가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되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서본 500장 이상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고 정보처리 기사증서본 들어가야 되고 공색증서본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설비 증명서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증명서로 그대로 첨부돼요. 물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요건을 같이 신청을 하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러면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 나가버려요. 아예. 교부해버립니다.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은 업무 처리 기한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정해져 있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검토, 지정까지는 며칠 내줘야 되느냐? 30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 업무 처리는요, 통상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거든요. 이게 많은데 이건 넉넉하게 30일이에요. 넉넉하게 30일. 왜 30일로 줬느냐?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나랏일 하시느라 바쁘시죠, 지금?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계사법상 유일한 30일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을 해준다. 이게. 자, 그럼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됐으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거래정보사업자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당연히 누구 승인사항이겠어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사항이죠. 그럼 운영규정이 뭐냐면요. 저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운영 회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망의 물건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회비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운영규정에 쭉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걸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요. 우리 보험가입하면 보험약관 승인받게 돼 있죠? 보험약관은 누가 규제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사 감독 누가 해요? 금감원이 하죠. 금감원에서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운영회칙을 국토부 장관이 이제 승인을 해주죠. 이건 몇 개월 내에 받아야 되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받아야 돼요. 3개월 내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았어요. 설치 운영을 해주면 되시죠.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하는데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3일년 후에 암기할 거고요. 지정 신청하면 30일 내에 지정해 주게 되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받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께서는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여 공개해야 돼요.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교환 시스템이니까 공인인계사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 금지고요.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금지예요. 이거 이 개공한테는 공개해주고 저 개공한테는 공개해주지 않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입 다 받아주라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 허위 공개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많이 할 것 같죠? 그죠? 실무에서는요, 물건 채가는 거 방어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물건 채가는 거 방어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게. 근데 방어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사는 이 정보망에 대고 허위로 물건 공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거짓공개 금지예요. 거짓공개 금지고,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위반하면 지정 취소는 물론이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개업공사가 만약에 허위 공개했잖아요. 업무정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정보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절차,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이제 후일 더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운영했다 하여 위법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진짜 이상한 규정 아니에요? 애써서 회원 500명 이상 지정 확보해갖고 지정을 받았어요. 그죠?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어, 이거. 뭐하러 지정받아? 안 받고 하지? 그잖아요. 아주 웃기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왜 있을까?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장이 다 지정권을 줘야죠. 국장에게 지정권을 주고, 거래무사업자 전부 다 지정받아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버려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정받은 사람만 바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에 지정받았고 운영하는 업체가 한 3-4개 있었어요. 이 3-4개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다 망하고, 이제 지금 현재 K레는 할 수 없이 지금 우리 공사협회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설업체들이 득세하고 있다니까, 이거.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주죠, 여기서. 이거 사용하면 회비 내겠죠? 그죠? 얼마가 제일 적정할 것 같아요? 10만 원 미만. 그죠? 그러죠. 10만 원 미만. 우리가 인터넷 써도 3만 원인가 내잖아요. 부가세 별도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깔 때 일정 가입비가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처음에 프로그램 깔 때 이때는 이제 돈을 냅니다. 처음에 이제 뭐 10만 원에서 적은 데는 10만 원, 많은 데는 뭐 10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바일 지원 다 되죠. 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개업공사 등의 의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